기후위기로부터 지구를 지키기 위해 함께 행동하는 우리는 지구특공대. 안녕하세요. 팟캐스트 지구특공대입니다. 기후위기 시대에 그린피스와 시민분들이 함께 만들어온 변화, 그리고 함께 만들어갈 미래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네, 참여 안 하는 줄 알고 재택근무를 하다가 참여하게 된 고정 출연 김지석입니다. 코로나 이후에 어떤 오프라인 활동으로 시민들을 만나야 할지 깊은 고민에 빠져있는 시민참여 캠페이너 김지우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집에 있는 게 세상에서 제일 좋은 유지연 시민참여 캠페이너입니다. 저 질문 하나. 집에 있는 게 왜 이렇게 좋아요? 집에 다 있어요, 쌤. 필요한 것도 다 있고. 밖이 제일 위험하거든요. 지금 팟캐스트 듣다가 놀라신 분들 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출연진의 변화가 좀 있잖아요. 저희가 더 다양한 이야기를 더 다양한 목소리로 들려드리기 위해서 개편을 하게 됐어요. 이제 이 프로그램에는 지석쌤이랑 제가 살아남았는데 총 4개 프로그램이 이제 여러분을 찾아갈 예정이에요. 이제 우리 방송은 지금 지구특공대라고 약간 가제를 붙여놨는데 기존에 좀 변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주로 했다면 이제는 이렇게 변했다는 이야기도 함께 하려고 해요. 그리고 시민분들의 참여에 대한 이야기를 좀 위주로 하게 될 거고 시민들의 참여로 인한 변화 그리고 이렇게 참여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좀 주로 다루게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저희 제목 아직 못 정했잖아요. 네. 다음 달부터 본격적인 시작인데 제목을 제안해 주시거나 이제 의견을 주시면 저희가 적극 반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뭔가 제목 당첨되신 분들한테는 상품이나 이런 게 있나요? 제인쌤이 상품을 또 준비해 주실 예정이라고 이렇게 루머를 생성해보고 쌤들 아이디어 주셨던 것 좀 한번 소개해 주세요. 이거는 근데 약간 잘릴 것 같아서 좀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려보자면 야, 너도 환경할 수 있어. PPL인 줄 알았어요. 네, 모 광고에 조모 정석 배우님이 띄우셨던 멘트죠. 야, 너도 영어 할 수 있어가 아니라 야, 너도 이제 환경 할 수 있어 라는 아이디어를 냈는데 쌤들의 표정이 많이 좋진 않네요. 전 좀 더 소프트하게 핑계대지 마. 전혀 소프트하지 않고요. 거 맞나요? 그럼 핑계대지 마세요. 이렇게. 뭐 좀 하자고 그러면 자꾸 이렇게 딴 생각을 하시니까 우리 그 핑계를 좀 벗어나자 이제는. 그래서 저희는 지금 아이디어가 딱 여기까지. 이거보단 낫겠죠. 네. 조금 더 다양한 의견을 좀 들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저희 지금 아직도 소개를 못 드렸는데 좀 늦었어요. 시민참여 캠페인팀의 2 캠페이너 이제 지유쌤 그리고 제인쌤이 번갈아 가면서 이제 함께 해주실 예정이에요. 오늘은 첫 방송이라 특별히 이렇게 2분 모두 나와주셨는데 본인 소개 그리고 시민참여 캠페인팀에 대해서 소개를 좀 부탁드립니다. 와, 박수 쳐도 되나요? 와, 지석쌤 조금 더 반갑게. 네, 반갑습니다. 앞서 소개드렸던 것처럼 저희는 시민참여 캠페인 팀에서 활동하고 있는 지우 그리고 제인입니다. 그래서 저희 명함에 적혀있는 포지션은 커뮤니티 아웃리치 캠페이너인데 사실 이렇게 소개를 하면 그게 뭐예요? 아웃리치 뭐지? 그래서 저희가 대외적으로 소개할 때는 시민참여 캠페이너, 시민참여 활동가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시민참여 캠페인팀이 무엇을 하는지 궁금하시다고요? 네, 궁금해요. 네. 크게 좀 궁금한 거 하나 있어요. 진짜 궁금한 거. 뭐요? 거기가 어떻게 핵심 노른자의 부서 맞나요? 아니면 어떤 의미에서 노른자? 그린피스의 노른자? 네. 시민참여 캠페인팀이 몇 년도에 신설이 됐죠? 2018년에 제인쌤 욕하신 거 아니죠? 네. 아까 한스피디님이 욕만 하지 말아달라고 했는데 네, 노른자는 아닌데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무궁무진한 팀인 것 같긴 해요. 궁금한 게 해외에서는 막 대규모 액션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해외에서의 그런 그 아웃리치 팀의 역할과 위상과 우리나라에서 약간 좀 차이가 뭐 나지 않나. 뭐 혹시 해외 사무소 같은 데서 교류해 보시고 그냥 문자 하나 보내면 한 700명 막 우르르 오고 뭐 이런 나라도 있지 않나요? 독일 사무소 같은 데는. 네. 그렇죠. 그런 곳에서는 워낙 히스토리가 기니까 역사가 길기 때문에 함께 해온 활동가분들이 매우 많죠. 근데 네. 앞서 제인쌤이 얘기했던 것처럼 저희는 2018년도에 처음으로 공식적으로 생겼어요. 그 전엔 이제 활동가 모집이나 이런 것들이 아름아름 캠페인별로 진행이 됐었는데 2018년도부터 이제 활동가를 모집합니다. 이제 오피셜로 이제 개인정보 제공 동의도 받으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근데 활동이 많이 없어도 꾸준히 활동가가 늘고 있어요.
그래. 그래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홍보하지 하면 않았는데도 이제 난리 나는 거죠. 난리 나죠. 저희가 한번 마음 먹으면 이제 그러니까 아직 마음을 이걸 안 먹었어요? 아니 먹었는데 약간 10만 또 명. 코로나기도 하고 약간 이래가지고 그러니까 저희 활동의 핵심이 오프라인에 대규모로 모이는 그런 활동들인데 사실 지금 상황이 그게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그쵸. 코로나로 직격탄 맞은 부서가 근데 아까 많이 700명이라고 하셨는데 저희 얼마 전에 온라인으로 강좌를 열었었어요. 자원활동가, 인덕션, 그리고 그린 뉴딜 온라인 강의를 지석쌤이 했었는데 되게 그때 나오셨죠. 해주신. 네. 그때 신청이 700건이 훌쩍 넘었죠. 엄청 폭발적이어서 한 기억나시죠? 그게 저희 팀의 어떤 포텐입니다. 그러면 제가 나갔으니까 그 정도는 뭐 벌삼차. 지금 서버가 좀 더 컸으면은 뭐 한 7,000명 정도 됐을 텐데 그거는 뭐 다음에 하기로 하고. 지금까지 지석쌤의 희망사항이었고요. 저희 시민참여 캠페인 팀은 그린피스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냐면 크게 두 가지로 나뉠 수 있어요. 자원활동가 모집과 관리, 그리고 그들을 위한 활동 조직. 두 번째로는 온오프라인으로 시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이벤트나 행사를 기획하고 실행하는 팀입니다. 최근에 어떤 이벤트가 있었나요? 네. 저는 주로 해양보호 캠페인에 제가 참여를 했었어요. 그래서 자원활동가 중에서도 해양보호 이슈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 하나의 커뮤니티를 조직을 해서 오션 디펜더 활동을 주로 이끌었었고요. 오션 디펜더가 어떤 걸 목적으로 활동을 하는 거였죠? 저희 그린피스 서울 사무소와 그다음에 다른 해외 사무소에서 같이 해양보호 구역 지정 확대를 위한 해양보호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한국은 사실 아직 해양보호 조약 체결에 대한 한국 정부가 미온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어서 좀 정부에게 더 적극적으로 해양 보호를 위한 액션을 취해라라는 취지의 그런 로비 활동, 시민 로비 활동, 혹은 저희가 해운대 앞에서도 되게 대규모 고래 모양의 고래 모래 모양을 네, 그림을 오션 그리고 디펜더 퍼포먼스하는 활동을. 오션 디펜더 활동했었고요. 네. 그리고 사실 코로나 중에도 저희가 기후 참정권 캠페인 진행 중이잖아요. 특히 이제 총선 이후에 선출된 국회의원들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그린 뉴딜 정책을 입안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좀 푸시하는 그런 홀로그램 상영 액션을 했었어요. 그래서 총 33명의 시민분들이 스피커로 참여를 해서 너희 국회의원들 좀 똑바로 일 좀 해라라는 좀 그런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활동을 했었고 멋있어. 되게 많은 좋은 반응들이 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사실 저도 지우쌤이랑 또 큰 걸 하나 했었잖아요. 그쵸. 뭐지? 모르시나요 혹시? 지석쌤 아세요? 그거 정말 맞춰보세요. 대단했죠. 큰 거였어요. 그건 진짜. 모르신다. 저 같은 경우에는 주로 플라스틱 캠페인에서 활동을 했었고요. 나연쌤과 저의 희대작? 희대의 작품? 오늘 비가 와가지고 말이 꼬이네. 나연쌤과 저의 희대의 명작이죠. 플라스틱 없을 지도라고 해서 네. 자원활동가분 한 40명이랑 서울 곳곳에 흩어져서 소비자들이 플라스틱을 소비하지 않는 옵션을 줄 수 있는 식료품점이 어디 있을까라고 흩어져서 이제 찾아보는 그리고 그 결과물을 땡 맵에 표기하는 활동도 했었고 예쁜 일러스트 결과물로 네. 만들어서 이제 퍼뜨리기도 했었었죠. 그거 말고도 플라스틱 없이 피크닉을 할 수 있을까? 라는 이제 궁금증에서 출발해서 플라스틱 제로 피크닉을 서울숲에서 한 70 혹은 80여 명의 분들이랑 진행을 했었고요. 네. 그렇게 여러 시민분들이 플라스틱을 쓰지 않는 삶의 방식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캠페인을 진행했었습니다. 사실 이거 말고도 진짜 많은 일들을 진짜 해주셨는데 많아요. 저희가 여기서 다 소개를 맞아, 해드릴 맞아. 수는 없잖아요. 판 좀 깔아주세요. 네, 왜냐면 할 얘기 앞으로 더 차차 이런 비하인드 스토리도 다 들려드려야 하니까. 그래서 여기까지 일단 맛보기로 소개를 해드리고 이번 주도 청취자분들이 되게 소중한 댓글을 남겨주셨어요. 우리 제인쌤 이 첫 댓글 소개해 주시겠어요? 사실은 저 이 말을 꼭 하고 싶었는데 제가 북바살바 애청자로서 이 코너를 제일 좋아했어요. 댓글 소개 코너. 지석쌤 그랬대요. 이거를 소개하게 되는 게 되게 무한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럼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유튜브에 다시사니님이 댓글 남겨주셨네요. 힘내라 그린피스 부자 아빠 살아놓는 아빠 잘한다 예예예. 네. 제인쌤이 읽어주시니까 이렇게 힘이 좀 느껴지는. 네, 지석쌤이 다음 댓글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북향 오키님이 팟빵에 남겨주실 건데요. 이제야 정주행 마무리하였네요. 정주행 만만치 않은데.
평소 환경에 관심이 많았는데 매불쇼 듣던 중 알게 되어 애청자가 되었습니다. 매불쇼 나간 거는 저죠. 그쵸. 네. 그래서 제작사한테 또 부탁을 드렸죠. 또 지분 넘어가. 아니 그거는 그냥 팩트니까. 예. 현재 출산, 차량 구입 등 환경과 관련된 다양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생각해보니 환경과 관련되지 않은 것이 없네요. 그렇죠. 역시 정주행하신 분은 달라요. 예. 맞아. 붓바 살바 덕분에 몇몇 고민에 대한 나름대로의 답을 찾을 수 있어서 정말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좋은 방송 부탁드려요. 근데 네. 늘 감동이다. 말씀드리는 거지만 그쵸, 진짜 감동적이고 정주행이 진짜 어려워요. 지금 회차도 굉장히 많이 쌓여 있는데 50시간 정도. 네, 진짜 너무 감사드립니다. 여기에 출산과 관련된 고민을 하신다고 했는데 좀 어떤 내용인지 사실 더 궁금하기도 하네요. 네. 혹시 공유해 주실 수 있으면 한 번 더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댓글은 우리 지우쌤이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애플 팟캐스트에 허지윤 님이 남겨주셨는데요. 붓바살바 첫 부분에 제 댓글이 소개되니 뭔가 기분 좋네요. 흐흐흐, 크크크크. 아예 굉장히 중요해요. 이거 흐흐흐 3번, 크크크 4번. 예. 개편을 맞이하여 세 분의 분량을 조금씩 가져간 분은 누구일지 궁금해요. 여기 읽고 계십니다. 우리. 접니다. 네, 이번 화에 등장할 줄 알았는데 아니어서 궁금증을 더욱 자아내는 것 같습니다. 이번 화는 열심히 필기까지 하면서 들었대요. 유익한 내용이 많아서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앞으로 여러분 저희 알차고 필기할 수 있는 내용의 방송을 이 정도 댓글이 준비해봅시다. 달려있는 방송 퀄리티를 해야 되는. 정보성이 엄청난가 봐요. 55화가 이제 우리나라 수소경제하고 유럽 수소경제 비교를 한 건데, 그거를 정말 너무 인강 날카롭게 듣듯이. 제가 준비해가지고, 썰을 풀어가지고 좋은 반응 얻어낸 혹시 것을. 필기하신 부분이 그 윤탁쌤의 화학에 대한 그 강의 파트를 그 필기하신 거 아니에요? 칼칼나마 알아처리. 네. 그거라면 나는 허탈. 아무튼. 허지윤님께서 또 어떤 부분을 필기하셨는지 남겨주실 수 있으니까 저희가 네. 팩트체크를 그것도 필기 한번 필기 해봅시다. 캡처해서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뭐 너무 좋았어요. 그러면은 그렇게 말하지 말고 누가 말하는 어떤 부분이 좋았는지. 늘 이렇게 구체적인 걸 요구하시는 그게 중요한가요? 우리 지석쌤. 당연하죠. 그건 몰라요. 뭐, 그 연애하는 상대에서도 뭐, 내가 왜 좋아? 대답 잘해야 돼요, 거기서. 그냥 다 좋아. 이런 거는 완전 무성이거든요. 헤어집니다, 청취자 그러면. 여러분들, 시민참여팀 오늘 너무 좋았다고 꼭 댓글에 이름, 실명, 제인, 지우 쌤의 시민참여 소개가 좋았다고 꼭 남겨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하겠습니다. 무섭네요, 네. 저희 그러면 잠깐 방송 광고 듣고 이제 돌아와서 본 소식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방송은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으로 만들어집니다.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 서울사무소에 후원해주실 분들은 네이버에서 그린피스 팟캐를 검색하시면 쉽게 후원에 참여해주실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주제는 이제 물난리 그리고 불난리에 대한 소식인데요. 사실 예상을 하신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물과 관련된 소식은 바로 중국의 홍수 소식이에요. 지난달부터 지금 중국 창장 일대, 그 남부 지역에 한 달 넘게 폭우가 계속 이어지면서 홍수 피해가 굉장히 심각하잖아요. 아마 청취자분들도 다 이미 뉴스를 통해서 보셨을 것 같아요. 쌤들. 네, 제가 하나 찾아봤는데, 비가 오기 시작한 게 5월부터 왔대요. 아, 5월이요? 본격적으로 온 거는 그쯤 다음이라서, 네, 6월 초인데. 지금 7월 말 녹음하잖아요, 우리가. 네네. 예, 그러면은 이제 사실은 7월 초 때가 제일 많이 왔는데, 와. 그 전부터 왔대요. 5월 한 말부터. 비가 그러면 뭐 왔답니다. 거의 2달이네요. 그렇죠, 예. 사실 이번 홍수가 그 98년 대홍수 기억하세요? 지석쌤 기억하시죠? 이 창장 근처에서 굉장히 큰 홍수가 있었는데 그때 이래 이제 최악의 홍수다 막 이렇게 보도가 많이 되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 창장이 좀 들었을 때 익숙하진 않을 수 전 처음 있는데 들어본 네, 낯설어요. 이게 우리나라에는 양쯔강 아. 그래서 여기가 되게 동아시아에서는 좀 유명한 그런 거잖아요. 굉장히 규모가 거대하기 때문에 좀 크고 작은 이런 범람이 많이 일어나서 그동안에도 이제 중국의 지도자들은 여기를 어떻게 관리하느냐 이게 되게 중요한 과제였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번 홍수의 원인 때문에 되게 말이 많아요. 근데 직접적인 원인은 북서태평양의 아열대성 고기압이 이 유역의 찬공기랑 만나면서 계속 이제 폭우를 일으키고 있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데 저희가 이 얘기를 왜 가지고 왔겠습니까? 기후 위기가 그쵸. 관련이 있다. 기후위기가 하나의 원인이라고 이제 또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기상청에서 보통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요. 네.
뭐랑 만나서 비가 왔다. 그럼 도대체 원래는 그렇게 없었던 애들이 도대체 왜 생겼는지, 찬 공기는 도대체 왜 거기서 얼쩡거리고 있는지 길게 그런 얘기를 잘 안 해주다가 얼마 전에 한번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북극이 쪽에서 온난화가 심해서 찬 공기가 밀려 내려왔는데 걔가 안 올라가고 있어가지고 남쪽에서 올라오는 수증기랑 만나는 족족 찬 공기 만나면서 연결이 되는 계속 거죠. 떨어지는 거죠, 이게. 그쵸. 네. 그래서 이거는 뭐 며칠 전에 기상청이 드디어 그 설명을 한번 해줬어요. 오랜만에. 맨날 그냥 고기압과 저기압이 만나서 비가 왔습니다. 이러고 끝나다가 원인 설명을 좀 하더라고요. 실제로 지석쌤 얘기해 주신 것처럼 지난 15일, 그러니까 중순에 슝렌춘이라는 중국 국가기후센터 국장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중국은 기후위기에 민감한 지역이고 폭우 빈도가 지난 60년 동안 굉장히 크게 늘고 있다. 단일 기상이변이 기후위기에 의해서 직접적으로 발생했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이런 기상이변의 발생 빈도와 강도를 높이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이거 중국 언어로 다시 한번 좀 얘기해 주세요. 제인쌤 아까 중국어 좀 하셨다고. 네. 슝렌춘. 네. 우리 베이징 사무소 캠페이너가 또 블룸버그에 멘트를 했잖아요. 코멘트를. 그랬군요. 네, 그거 제인쌤이 또 가지고 오셨대요. 다음부터 중국어 멘트는 제인쌤이 해주시는 걸로. 리우지엔 위엔. 네. 우리 베이징 사무소 캠페이너가 우리가 본 파괴적인 홍수는 기후위기로 인한 기상이변과의 증가와 일치한다. 그러니까 홍수가 기상이변의 현상이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리고 기상이변에 대한 조기경보 체계 강화, 도시의 미래 기후 재앙에 대한 평가, 홍수 관리 시스템의 개선이 시급하다라는 여기에 이제 코멘트를 남겼습니다. 추가를 하자면은 온실가스를 빨리 줄여야 된다. 그렇죠. 벌써 2020년에도 이런 정도로 비가 와서 뭐 이재민이 지금 수천만 명인데 뭐 그냥 에라 모르겠다 복구한 다음에 또 온실가스만 배출해버리면 더 심한 게 오니까. 우리나라도 며칠 전에 대규모 비가 네, 매우 맞아요. 많이 왔었고 부산에서 사상자가 많이 발생했었는데 이 정도 비가 왔을 때 갑자기 불어나는 물을 감당하지 못하고 좀 컨트롤하기가 되게 어려운 상황이어서 우리나라도 이제 집중호우가 점점 발생 빈도가 많아지고 있다고 하잖아요. 그런 대비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유쌤 말씀처럼 장마가 이렇게 쭉 이어지는 게 아니라 진짜 집중호우 형식으로 점점 변화를 하고 있어서 저도 좀 그런 부분이 우려가 되기는 해요. 스콜처럼 이렇게 단기간에 확 퍼붓고 국지성우. 말고 그게 매우 위험하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이거는 약간 확인되지 않은 뇌피셜까지는 아니지만 저희 아버님이 어제 홍수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면서 이게 중국 홍수가 제주도의 양식장 피해까지 사실 이어질 수도 있게 물이 막 범람을 하게 되면 그 물이 이건 좀 더 알아봐야겠습니다. 제주도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댐에서 관리하고 있는 물의 양이 워낙에 많아서 그걸 한번 방류하게 되면은 주변의 해수 농도, 염도? 염분? 염분 농도를 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하는데 그거는 제가 관동대인가 곽창근 교수라는 분이 있어요. 우리나라 토목공학에서 이제 굉장히 권위자 있는 분인데 그분이 이제 뉴스공장에서 그 인터뷰한 걸 제가 들으면서 끄덕끄덕 했는데 강에 물이 지금 사실은 물을 가둬놓고 아예 안 내보내는 게 아니잖아요. 조금씩 또 수위가 차고 있는 거지만 어차피 계속 나오고 있어요, 물은. 근데 이제 그게 한꺼번에 만약에 빵 터지면은 우르르 오지 않겠냐 하는데 오는 사이에 주변으로 퍼지고 그게 쏟아져 들어온 들 장강이 뭐 얼마나 큰들 서해 바다의 물 양하고는 비교하면 이게 대단치 않거든요. 그래서 그 얘기가 자꾸 나오긴 하는데 실제 제주도 양식장까지 그것 때문에 뭐 염분이 낮아질 정도로 피해가 오고 이런 거는 가능성이 굉장히 희박하다. 그래서 좀 더 알아봤을 때 아니다 싶으면 이제 우리가 그걸 더 전달하지는 말아야죠. 아마 이런 걱정이 막 그런 것 때문에 나왔을 것 같아요. 진짜 지석쌤 말씀처럼 강과 바다의 그 물의 양을 비교하기가 어려운데 사실 강으로만 보면 이 양쯔강, 그러니까 창강이 세계에서 3번째로 큰 강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이런 걱정들이 좀 많지 않았나. 맞아. 그리고 실제로 지금 피해도 되게 크다고 하는데 지우쌤. 맞아요. 지난 23일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 응급관리부는 22일 지난달 1일 장마철 시작 후 홍수로 장시, 안후이, 후베이성 등 27개 지역에서 4,552만 3천 명의 수재민이 발생하고 142명이 사망 그리고 실종했다고 밝혔다고 해요. 수재민의 규모가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약
8%와 맞먹는 수준이라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거죠, 진짜. 88%? 거의 90%라는 거잖아요. 뭐 사람이 워낙 많아서 그런 것도 있지만은 비가 계속 오고 계속 퍼지고 위험하니까 대피하고 그러면서 지금도 늘어나고 있을 거예요. 아마. 예, 실시간으로 거의 늘어나고 있죠. 비가 멈추질 않으니까. 이게 지금 뭐 거의 20세기 이후에 뭐 중국에서 일어난 거의 4번째 큰 뭐 홍수로 기록될 예정이다. 뭐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이게 이제 기후 위기가 무서운 게 이런 거예요. 어떻게 대비를 하냐면 과거 기록을 보고 여기는 비가 와도 이 정도까지 오니까 그러면 이런 시설을 설치하고 이렇게 하면은 충분히 관리가 가능하다 생각해가지고 뭐 중국이 뭐 이런 토목을 뭐 엉터리로 한다거나 꼭 그렇진 않거든요. 꽤 영향이 있는 뭐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여기서 뭐가 문제였냐? 앞으로 훨씬 더 심한 비가 훨씬 더 오래 올 수 있는 그런 기후 위기 시나리오를 반영하지 않고 과거 기록에서 최대한 설치하고 나니까 이제 그거를 넘어서는 게 와버리니까 이제 관리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중국이라고 뭐 양쯔강 유역의 사람들 한 5천만 명 대표할 수도 있는 거지 뭐 이 정도만 하자 이렇게 안 해요. 근데 이제 대부분의 나라에서 항상 과거 데이터 중에서 제일 심했던 거를 보고 거기서 야 조금 더 안전하게 하자, 한 20% 마진 더 줘. 해가지고 그 정도까지만 하는데 이제 비가 이제 기간보다 한 2배, 한 50% 더 와버리면 그때부터 하나하나 밀리는 거죠. 지금도 현사댐 같은 경우 부담을 줄여주려고 위에다가 만들던 뚝이나 이런 거 다 지금 폭파시키고 있어요. 그냥 옆으로 농지로 그냥 물 퍼져라, 그냥 어쩔 수 없다. 이게 제일 낫다. 이렇게라도 해가지고 현사댐으로 막 계속 물이 아주 빠르게 늘어나는 걸 막아야 된다 해가지고 사람 대피시키고 폭파시켜서 이쪽은 수몰시키고 저쪽 수몰시키고 이러면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시작은 그거예요. 앞으로 비가 한 100% 더 올 수 있을 것 같아. 기후변화가 그런 거니까 대비할 수 있는 시설이나 개발은 하되 그게 안 되면 하지 말자 해야 되는데 그런 식으로 지금 도시계획을 세우고 개발을 하고 하는 지역은 전 세계에 사실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뉴욕시가 한번 제대로 때려 맞고서 그 다음에 그런 걸 좀 반영했는데 굉장히 그 예외적인 상황이고 그러니까 중국은 그냥 이제 뉴욕시처럼 한번 당하고서 이렇게 세게 보강하는 걸 못한 거죠. 네. 사실 지석쌤이 얘기해 주신 게 딱 맞는데 저희가 앞에서 계속 기상이변이다. 이 홍수는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이제 기후위기가 이렇게 정말 이변적인 일을 많이 만든다는 거예요. 근데 중국뿐만 아니라 진짜 전 세계 곳곳에서 이런 사례가 나오고 있는데 23일에도 연구 결과가 하나 나왔어요. 근데 권터블로시 오스트리아 비엔나 공대 수공학 연구소 교수 연구팀이 지난 500년 중에 최근 30년이 유럽에서 가장 홍수가 많은 시기였대요. 근데 이게 기후위기의 영향임이 확실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네, 이 연구 결과를 이제 네이처 아시죠? 국제학술지에 발표를 한 건데 알지. 1500년부터 2016년까지 이제 유럽에서 일어난 홍수를 분석을 했대요. 근데 그 결과 홍수가 많은 기간이 총 9차례가 있었는데 그중에 가장 마지막이었던 이제 1990년부터 2016년, 그러니까 가장 최근 데이터죠. 이때 홍수 피해가 가장 컸다고 하더라고요. 이 교수팀이 뭐라고 코멘트를 했냐면 이런 게 기후변화가 더 큰 홍수를 부른다는 관측과 모순되는 게 아니다. 최근 들어서 처음으로 홍수가 발생하는 방식이 바뀌었음을 보여주는 거다. 아까 지석쌤이 그 얘기 하셨잖아요. 막 예측할 수 없는 형태로 온다. 그럼 이게 이변이 아니라 홍수가 발생하는 방식의 뉴노멀인 건가요? 그렇죠. 기후위기가 불러온 뉴노멀 현상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변이 더 이상 이변이 아닌 거. 유럽은 이제 그게 있네요. 그러니까 홍수가 예전에는 눈이 막 한꺼번에 녹아가지고 뭐 발생하거나 이런 것도 있었는데 지금은 그냥 여름에 비가 왕창 오는. 사실 제가 영국 대사관 일할 때 영국 뭐 몇 번 가봤지만 영국은 이제 조금 오다 마니까 그냥 조금 맞고 그냥 그러면 되는데, 최근에는 갈수록 이제 비가 우리나라에서 막 장마 오듯이 좀 오는 게 있어가지고, 이제 뭐 조금 오다 말겠지? 근데 가면 안 그러고 그냥 왕창 오고 그래가지고. 네, 그러니까 그런 패턴이, 그러니까 왜 보통 우리나라는 어느 나라나 장마 오고, 어느 나라나 뭐 겨울 오고 생각할 수가 쉬운데, 실제로 유럽 날씨는 굉장히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한테는 여름에 비가 우르르 홍수 나는 게
굉장히 새로운 일인 거예요, 이 사람들은. 저 예전에 고등학교 때 막 세계지리 시간에 보면은 그런 지중해 나라들은 기후가 좀 일정하고 우리나라처럼 사계절 뚜렷하게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막 나 그런 나라 가서 살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런 얘기 생각이 나는 거 보니까 쌤들 말씀하신 게 이해가 되네. 온난화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바닷물이 따뜻해지는 거거든요. 네. 네, 그 절대 안 식어요. 그러니까 근데 바닷물이 따뜻해져 있으면 수증기가 더 발생하고 그 공기도 더 많은 수증기를 머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겨울에는 습도가 높아도 별로 이렇게 꿉꿉하지 않거든요. 맞아. 어차피 그 안에 그 물 분자가 별로 못 들어가요. 근데 여름에는 이제 엄청나게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막 어떤 때는 정말 내가 물 위를 막 지나가는 것 같은 습도 100%.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거라서 앞으로 수증기는 계속 공중으로 올라갈 거고 찬 공기랑 만나면 이제 우로 쏟아질 거고 그거를 이제 과거의 기준으로 생각해서 대비하면 사고 발생하고 재산 피해 나는 거고 앞으로는 더 훨씬 심할 거야라고 생각해가지고 대비를 해놔야 이제 그런 안타까운 일이 안 생기는 거죠. 부산에 돌아가신 분들이라든지 뭐. 자꾸 해수면 온도가 상승을 하니까 우리가 9월쯤에는 좀 온도가 낮아져서 태풍 안 올 거야 했는데 여전히 오고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저희가 물 소식 말고 또 불 소식도 준비를 했다고 했잖아요. 불난리. 예. 사실 호주 산불, 끔찍한 호주 산불이 끝나고 이제 한동안은 좀 불 얘기 안 해도 되나 했는데 그 시베리아에서 폭염 얘기는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38도까지 올라갔었는데 베르얀스크라는 곳이 여기가 원래 뭐 거의 영하 5, 60도까지 간다면서요. 낮을 때는. 그러니까 여기가 전 세계에서 일교차가 가장 큰 곳으로 알려져 있는 곳인데 뭐 영하 한 40도, 50도도 간 적이 있고 그다음 여름에는 이제 38도도 갔는데 그 전에 최고 기록은 37.2도였어요. 근데 요번에 다시 갱신을 한 겁니다. 이제 올라갔는데 또 어떤 분들은 그래요, 또, 베르얀스크 시는 원래 37도도 간 적이 있고, 근데, 어차피 요번에 갱신을 했고, 그리고 폭염 지도 같은 걸 보면은 굉장히 넓은 지역이 한 10도 이상 올라가 있게 나와요. 그래서, 이제 고온 건조하면, 어떤 이제 언론에서는 이제 거기 뭐 주민들이 뭐 비키니를 입고 수영하는 모습 보이면서 시베리아에서 이런 일이 막 이러면서 보여주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얼음 같은 거 녹고, 거기 있는 나무나 풀들이 바짝 말라버리거든요. 얘네들은 그런 장기간 10도 이상 올라가 있는 이런 고온을 견디지 못해요. 그래서, 근데 죽고 나서 바짝 마르면은 항상 불씨는 있거든요. 번개가 치기도 하고, 아니면은 별 생각 없지요. 누가 이제 조금 고기 구워 먹다가 불씨가 튀기도 하고 그런 일은 이제 없어질 수가 없어요. 항상 있는데, 예전에는 그런 게 있어도 이제 불 나다가 이제 꺼졌는데 지금은 바짝 말랐으니까 그 호주의 악몽이 시베리아에서 재현이 되는 거죠. 그래서 타고 있는 거 사진 보면은 정말 위에는 초록초록한 나무들이 살아있는데 아직 밑에서는 활활 타가지고 밑에는 빨갛고 위에서는 아직 나뭇잎이 붙어 있고 이렇게 그냥 푸른 나무들이 막 타고 있는데 이게 얼마나 탔냐면 7월 말 기준으로 그리스 국토 면적보다 더 많이 탔어요. 와. 근데 그리스 국토 면적이 13만 1,957제곱킬로미터거든요. 우리나라가 10만 210제곱킬로미터예요. 그럼 우리나라보다 더 넓은 면적이 다 타버린 거예요. 올해만. 올해만. 예. 아직도 타고 있다. 상상이 안 가는 면적인데요. 그러니까 이 스케일이 조금 이게 감이 안 잡히는 거죠.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2년 전인가 강릉에서 고성인가 거기서 불난 것만 해도 엄청나게 끔찍한데 물론 그때는 이제 하루 이틀 만에 꺼서 이제 피해가 줄어든 거긴 하지만 그러니까 이런 어마어마한 숲이 이제 탔고 제가 방송 나갈 일이 있어가지고 이제 좀 공부 좀 해보려고 이제 검색해 보니까 2012년도에는 이게 18만 제곱킬로미터 탔었어요. 그러니까 거의 한반도 면적의 한 2배. 한반도는 거의 90%. 90%. 대한민국 영토에는 한 190% 정도 되는 거고, 그리고 180%구나. 자, 한수가 갈수록 안 돼요, 나이가 들면. 180. 그리고 2019년에도 같은 지역에 약 한 3만 제곱킬로미터가 숲이 불타가지고, 그러니까 저는 올해 거 알아보려고 검색했는데 작년 거 나오고, 2012년 거 나오고, 그래서 약간 멘탈이 나가는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진행형인 거죠? 그렇죠. 진행되고 이게 또 항상 문제는 언론들은 약간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500만 년 만에 홍수.
뭐 100년 만의 홍수. 그게 이제 그런 계산법이 있어요. 이 정도 빈도의 홍수는 한 100년에 한 번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언론에서 그 인용하죠. 기상청에서 100년 만에 한 번 홍수 정도라고 하니까. 근데 그게 그럼 100년에 한 번씩 와야 되는데 이게 제길 뭐 한 2년에 한 번, 뭐 한 3년에 한 번씩 와버리니까 이게 이제 좀 그 기후변화가 무서운 거예요. 이미 그렇게 될 수 있는 조건이 돼버리니까. 근데 이게 그 나무가 불탄다는 거는 뭐 어떤 느낌 받으세요? 나무가 불타면 어떤 감정에 혹시 드시나요? 이렇게. 탄소를 뱉어낼 것 같아요. 그거 내가 하려고 하는데. 그냥 마음이 아파요. 이랬으면 좋았을 텐데. 네, 다음엔 좀 호흡 맞춰보세요. 제 몸이 불타는 것 지석쌤의 지식을 뽐내기 위해 그러니까, 우리가 호흡을 맞춰드려야 되는데. 차단했어. 모른 척 해야 돼. 아무튼, 예, 그렇죠. 예.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안타까운 거는 몇십 년 동안 그 이산화탄소를 흡수해가지고 저장해서 이렇게 목재를 만들고 이제 큰 나무인데 이게 불타버리니까 그 나무가 그래도 나름대로 그 지구온난화를 조금 늦춰주는 브레이크 역할을 하고 있었는데 브레이크에서 갑자기 불이 나면서 이제 가속이 되면서 그냥 폭주해버리는 거죠, 이게. 그래서 이게 몇십 년 동안 그 쌓아놓은 공이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치, 뭐. 그 탄소가 다 날아가 버리는 거죠. 네, 한꺼번에 날아가 버리고 그리고 이미 기후가 바뀌었기 때문에 다시 자라날 수 있을지도 좀 확실하지가 않고 다시 자라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죠. 그렇죠. 성체가 맞아. 돼서 또 몇십 년 그만큼의 걸리죠. 탄소를 흡수하려면 그렇죠. 예. 그래가지고 그다음 또 더 나가자면 전문 지식을 좀 뽐내야지. 자, 그게 거기는 사람들이 잘 안 사는 지역이고 해가지고 네. 나뭇잎 같은 게 떨어지고 게 켜켜이 쌓여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그 나무 몸통은 한 몇십 년 동안 자란 거지만 그 밑에 쌓인 것들은 사실은 뭐 몇백 년어치 정도에 쌓여 있는 것들이 있었는데 이게 바짝 건조하고 불이 나버리니까 얘가 마르면서 거의 뭐 땅 밑까지 파고 들어가면서 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몇십 년치가 아니라 뭐 거의 뭐 경우에 따라서 몇백 년치가 나오기도 하고. 근데 이게 이제 누가 뭐 가가지고 뭐 이렇게 불을 지피고 힘들게 불을 붙인 게 아니라 그냥 변한 기후 때문에 고온 건조해지고 고온 건조해지고 하니까 사실 벼락 하나만 불씨가 쳐도 터지면 그냥 휙 가버리는 거고. 그래서 그 오랫동안 쌓여있는 나뭇잎이 약간 비료 역할을 하는데 걔들이 다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 비료까지 되려면 굉장히 많이 썩어서 이렇게 막 돼야 되는데 그 시베리아 그쪽은 제가 뭐 그 생태를 완전 공부해보진 않았지만 뭐 산림대학원 나오긴 했지만 그러니까 시간이 걸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온대 기후처럼 빨리빨리 썩고 이런 게 아닌 거예요. 아니죠, 거기는. 아니죠. 예. 그래서 뭐 좀 더 나가자면은 좀비 파이어라는 것도 있더라고요. 좀비 파이어가 뭐예요? 뭐예요? 이게 뭐냐면 이게 밑으로 막 타고 들어가고 있었어요. 천천히. 그러니까 불이 막 활활 타는 게 아니라 설금설금 열기가 말리고 좀 더 타고 이러면서 이렇게 밑으로 타고 들어가는데 꺼질 듯이 꺼지지 않는. 눈이 온 거예요. 그러면은 약간 단열이 되면서 밑으로 살짝 타고 있는데 위에서는 이제 별로 타는 게 안 보이는. 그 아래에서 계속 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다시 봄이 되면 다시 눈이 녹으면서 다시 그게 타고 올라오는. 약간 이불 덮어줄 거네. 이불 덮어준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전 처음에 에이 설마 했는데 실제로 그 현상이 있어요. 좀비 자연의 파이어. 신비. 진짜. 네. 파이어. 그러니까 열심히 다 끄고서 껐다 드디어 산불이 끝났다 하고서 집에 갔는데 다음에 봄에 마지막 껐던 곳에서 슬금슬금 연기가 올라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런 현상까지 있는 상황이고 아이고. 그래서 좀 멘붕이죠. 이런 거를 좀 제대로 이해하고 나면. 그렇죠. 사실은 그래서 더 빨리 온실가스 감축이 필요한 거기도 하고요. 지석쌤이 지금 시베리아 산불 얘기를 해주셨는데 또 얼마 전에 러시아 산불도 좀 크게 있었잖아요. 그거 관련해서 이제 그린피스의 시민 활동가들이 또 되게 활약을 해주셨다고 들었어요. 네, 드디어 제 차례군요. 지석쌤께서 열심히 공부하셔서 지식을 뽐내셨으므로 저도 제가 준비한 걸 좀 잘 풀어보겠습니다. 저희 팀을 아마 초대해주신 이유가 되게 지석쌤의 그 놀라운 통찰력으로 기후위기 문제를 이제 짚어주시고 현상을 보여주셨지만 그러면 시민분들 입장에서는 내가 그러면 조금 더 기후위기를 막기 위해서 어떤 활동을 할 수 있을지 궁금하실 것 같아요. 네, 그런 궁금해하시는 부분에 분들이 대해서 진짜 많았어요. 궁금해.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 희망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네.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있고 그린피스가 특히 시민분들이랑 어떤 활동하고 있는지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특히 산불 관련해서 마침 GP 러시아 그린피스 러시아 사무소에서 자원활동가 분들이랑
산불 관련 활동을 했어요. 궁금하시죠, 쌤들? 네, 궁금합니다. 보통 저희 시민참여팀에 자원활동 이제 문의하시는 분들이 그런 문의 많이 하세요. 저 환경에 도움이 되고 싶은데 제가 쓰레기 좀 잘 줍는데 쓰레기 같이 줍지 않으시겠습니까? 이런 제안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저희도 쓰레기 줍는 거 환경 정화 활동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린피스는 자원활동가 분들에게 조금 더 그 이상의 역할을 하시도록 요청을 드리거든요. 특히 이제 캠페인을 저희가 진행할 때 과학적인 데이터, 자료가 많이 필요한데 그런 자료를 자원활동가 분들이랑 만드는 활동을 해요. 맞아요. 사실 GP가 정말 과학적인 데이터를 기반으로 활동을 하고 있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러시아 산불 관련해서는 실제로 저도 이번에 사실 찾아보면서 알게 된 건데 러시아나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는 자원활동가 분들이 산불을 실제로 진화하는 활동도 하신대요. 그래서 그거는 조금 숙련되신 분들이겠죠. 트레이닝을 받으신 분들이 자원 소방대처럼요? 네. 보호 장구를 착용을 하시고 가셔서 물론 큰 산불은 아니겠지만 작은 산불을 이제 진화하시는 활동을 하신대요. 근데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거는 그건 아니고 그린피스 안에 글로벌 매핑 허브라는 센터가 있대요. 그래서 여기서 주로 하는 일들은 기술, 지리 관련 기술, GIS라고 아시나요? 지리 정보 시스템. 그렇죠. 그 영어로 뭔지 아시나요, 쌤들? 앞에가 좀 헷갈리네. Geographical Information System? 예. 역시. 척하면 척 나오시네요. 지오로지컬 아닌가 헷갈렸는데 아닌 것 같아요. 지오로지컬, 네,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는 역할이 이런 GIS 기술을 활용을 해서 데이터를 특히 이제 환경이 피해되고 있는 현황들을 어떻게 좀 시각화할 수 있을지를 연구하는 그런 곳인데요. 그린피스 안에 속해 있는 센터인데 여기서 준비한 프로젝트예요. 그래서 마침은 아니죠. 코로나로 인해서 시민분들이 바깥에서 활동하시는 게 제한된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집에서만 있는 상황인데 거기서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활동이 뭘까? 그리고 러시아에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정말 산림 곳곳에서 대형 산불이 일어나는데 요 현황을 조금 더 실시간 현황을 어떻게 좀 파악할 수 있을까? 이거를 좀 생각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2020년 올해 4월에 착수를 해서 한 달 동안 무려 438명의 자원활동가. 대규모. 러시아도 역시 이제 큰 나라다 보니까 스케일이 어마어마하네요. 그래서 438명의 자원활동가 분들이 한 달 동안 본인의 집에서 컴퓨터로 그 위성 지도 있잖아요. 그로 이제 면적을 나눠가지고 자원활동가들이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산불이 타고 있는지를 확인을 해서 그거를 지도에다가 표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표기를 해서 한 번에 볼 수 있도록 보고 있는데 진짜 이게 진짜 어마어마한 양의 데이터가 축적되지 않으면 이런 그림은 안 나올 것 같아요. 왜냐면 되게 세세하게 지금 표시가 돼 있어서 실시간 데이터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일할 때 구글 독처럼 서로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요 문서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실제로 자원활동가 분들이 동시에 들어가서 닷닷닷 이렇게 찍은 거죠. 찍는 거죠. 지금 여기에 산불이 일어나고 있어. 예를 들어서 산불이 진짜 크게 일어난 곳은 빨갛게 표시가 되겠죠. 색깔로. 혹은 약간 타고 있는 곳은 좀 갈색으로 타 있을 거고 그래서 그런 컬러를 보고서 지금 산불이 나고 있구나 판단을 하셔서 그거를 체크를 해서 표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활동을 한 결과로 100에다가 10을 곱하면은 1000이죠. 그러면 1300만 헥타르 면적, 그리스보다 큰 면적이 산불로 피해를 보고 있다. 이렇게 이제 이 데이터를 모아보니까 그런 결과가 나왔고, 그리고 건수로만 따지면, 아까 4월에서 5월 한 달이라고 했잖아요. 건수로 따지면 16만 6,636건이 산불이 일어났다라는 거를. 거의 한 사람이 400건 이상의 조사를 진행한 거랑 했다는 계산이 나오네요. 네, 근데 저 이거 읽고 싶어가지고, 예브레이스카야 아브토놈니. 제가 러시아도 한번 공부해볼까봐요. 그래서 예브레이스카야 아브토놈니 자치구 같은 경우는 이 조사 결과 자치구의 20% 이상이 산불로 손실이 된 거래요. 여기가 어디냐 하면 저도 지도를 찾아보니까 중국이랑 국경을 딱 마주한 극동쪽 자치구인데 20% 이상이 손실된 게 얼마 정도의 크기냐 제가 또 환산을 해보니까 서울의 약 10배에 달하는 크기가 이제 산불로. 그러니까 이 자치구의 5분의 1이나 피해를 입었는데 그 면적이 서울의 10배다. 진짜 어마어마하네요. 어마어마하고 나무들도 47억 그루 정도 파괴됐다. 어린 나무. 47억 그루를 내가 한눈에 볼 수가 있을까?
절대 못 보죠. 그쵸. 이거 어떻게 계산한 진짜 거지? 이거 비행기 타고 한참 날아가야 다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규모가 좀 이렇게 우리 상상 초월 규모예요. 예, 그러니까 뭐 지구 온난화면 언제 피해 오냐 이런 거 제가 질문 받으면 이제 좀 사실 지금이 언제 기후 오냐고요? 위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제가 저기 찾아보니까 이거 연구하는 이제 미국의 뭐 박사가 있는데 15년 전에 뭐 시베리아 이런 쪽에 산불을 좀 연구해 보겠다 그러면 아니 뭐 무슨 소리야 말도 안 돼 이랬는데 지금은 너무 당연히 연구를 해야 되는 게 돼버린 거예요. 그때는 무슨 시베리아 산불 뭐 이런 왜요? 그게 그러니까 산발적으로 발생하긴 해도 금방 꺼지고 예,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뭐 해가 멀다 하고 이렇게 대규모로 타버리니까 이제 이거의 모든 것의 시작은 어떻게 보면 찬 공기가 온난화라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밀려 내려오면서 거기가 뜨거워지고 밑에는 그 찬 공기가 걸리면서 수증기랑 만나가지고 비가 계속 쏟아지고 그래서 이제 온난화로 시작된 불난리와 물난리를 동시에 겪고 있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 되겠습니다. 특공대는 뭐 해야 되죠, 이제 그럼? 네, 그래서 안타까운 상황인데도 이런 시민들의 활동이 어떻게 보면 저희 캠페인의 소중한 자료가 되는 거죠. 그래서, 네. 아까 말씀드렸던 그 한 달 안에 조사를 하신 게 사실은 엄밀히 따져보면 전문가들이 2년에 걸쳐서 조사할 양을 한 달 안에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게 되게 시기적으로 중요했던 게 보통 정부가 공식적으로 이거를 데이터화 하려면 조금 시기가 지나고 나서 이거를 통계를 시간이 걸리잖아요. 근데 이거는 다행히도 정부가 좀 미싱한 그런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파악을 했다는 점에서 되게 의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부가 이제 대응을 하는 데 있어서도 되게 많이 도움이 됐을 것 같아요. 푸틴 대통령에게 큰 도움이 되었기를. 다음에 인터뷰 한번 해보죠. 도움이 안 되는지 한번. 어떻게 생각하셨나요? 실제로 이렇게 러시아 자원활동가분들의 진짜 활약이 이건 진짜 활약이라고밖에 표현을 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진짜 대단한 것 같고 지금이 사실 우리나라는 장마철이긴 하지만 또 이제 다가올 폭염에 대한 걱정도 좀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랑 관련해서 또 국내에서도 이런 시민활동 이런 비슷한 사례가 있다고 또 들었어요. 네, 국내 사례를 소개하고 싶어서 가져왔는데 사실 요거는 그린피스에서 한 활동은 아니고요. 저희가 또 함께 많이 활동하는 녹색연합에서 한겨레 21이라는 언론지와 함께 조사한 것이고 이제 2019년 폭염 시민 모니터링 활동을 계획을 해서 수행을 했어요. 이건 작년에 했었던 조사고요. 시민분들이 자발적으로 이제 신청을 해주셔서 각자 시민분들이 되게 다양한 직군에서 종사하시는 노동자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분들이 각자 일터에서 생활 공간에서 실제 몇 도의 온도에서 활동을 하시는지를 온도 기록계로 2주 동안 측정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총 82분의 시민분들이 참여를 하셨고 이 시민분들이 뭐 되게 다양한 직군을 갖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농민, 가스 검침원, 그다음에 방문 요양보호사, 건설 노동자 되게 다양한 직군의 시민분들 그리고 이제 사무직 노동자이신 분들도 있고 이분들의 업무 환경을 기록을 해서 결과를 보고서 형태로 냈어요. 그래서 이게 실제로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이라는 곳에서 보고서의 형태로 냈는데요. 낸 결과물을 보니까 실내 노동자랑 야외 노동자 데이터를 비교해보니까 평균 노출 온도가 여름의 경우 1.2도가 야외 노동자가 더 높다고 나온 거예요. 저는 이거 조금 어떻게 한 건지 모르겠어요. 왜냐면 1.2도라는 거는 너무 적은 차이 아니에요? 그죠. 훨씬 클 것 같은데. 저도 약간 조금 의문은 들어요. 근데 이게 그 다음에 또 제가 적어놓은 부분이 이게 숫자로는 1도가 그렇게 크지 않을 수 있어도 체감 온도가 야외에서 노동하시는 분들은 1도가 올라가도 훨씬 더 크게 그 체감 온도를 크게 느낀다는 결과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도 이렇게 제가 그냥 생각하기로 실내에 계신 분들은 이제 에어컨이나 이런 냉방기기를 좀 사용을 하실 수 있어서 그러니까 더 차이가 클 줄 알았는데 온도가 더 낮은 환경에 노출이 되시니까 근데 이게 진짜 좀 유의미하긴 한 것 같은 게 정말 실생활에서 좀 측정을 해가지고 이런 비교 데이터를 낸 거잖아요. 네, 이게 맞아요.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머리를 묶고 풀고 이거에 따라서 1도가 체온이 달라진다고 1도가?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것도 있잖아. 그 넥타이 매고, 안 맞아요. 매고 차이도 있다고 그러고. 네, 그래서 저희 내부적으로는 요런 시민분들이 데이터를 모으는 활동을 시티즌 사이언스라고 하거든요. 좀 더 굴려볼까요, 혀를? 시티즌 사이언스. 시민과 활동이라고. 한글을 사랑합시다. 네, 한글을 아이쿠. 그래서 시민이 과학자가 돼서 데이터를 직접 모은다는 건데, 이런 다양한 활동, 다양한 캠페인에 관련해서 시티즌 사이언스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서울 사무소에서도
사실 풀업 지도도 이런 시티즌 사이언스의 일환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거는 나중에 차차 소개를 해드릴 거고 좀 저희가 기상이변 현상에 대해서도 기후재난 현상에 대해서도 이런 시티즌 사이언스 기법을 좀 활용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좋아요. 네, 그래서 다른 혹시 쌤들 활용할 만한 의견이 있다면 아이디어를 주셔도 좋을 것 같고 진짜 너무 재밌을 것 같은데 하게 되면 저 꼭 1등으로 같은 팀에 넣어주세요.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갑자기 자기 업무. 갑자기 저희 청취자분들한테도 한번 여쭤보고 아이디어를 좀 들어볼까요? 전국 각지에서 듣고 계시잖아요. 해외 청취자도 있지 않나요? 4명 정도 있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사실 4명이나. 이런 게 그중에 2명은 제 친구고요. 사실 이런 게 진짜 중요해요. 왜 우리가 여전히 얘기를 하지만 기후위기가 우리랑 동떨어져 있어 이게 아니라 진짜 우리 삶에 들어가 있는 문제라는 걸 우리가 실제로 좀 모으고 그 내용을 조금 더 많은 분들한테 알려드릴 수 있으면 더 유의미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많은 아이디어 제보 부탁드립니다. 네. 그리고 이런 활동 말고도 또 지우쌤이 다른 활동들도 소개해 주실 거라고 들었는데 네네. 제인쌤이 지금까지 자원활동가 분들이 여러 본인들의 위치에서 하실 수 있는 활동들을 소개를 해주셨다면 저는 그린피스와 함께하고 있는 여러 스태프, 이제 직원분들과 액티비스트 분들이 하셨던 활동들이 좀 있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린피스 혹시 여러분 활동 방식 5가지 뭔지 아시나요? 네. 당연히 알아야 하는 거 아닌가요? 아이디어, 그쵸. I 뭐죠? 인베스티게이션. 네, 인베스티게이션. 너무 컨닝하는 티난다. 네, 인베스티게이션. 가장 처음에 나오는 게 그거고 두 번째 D로 시작하는 게 도큐멘테이션, 바로 기록이죠. 네. 그래서 이런 전 세계 지구 곳곳에서 진행되고 있는 기후 변화에 의한 자연재해의 현장에서 그린피스 스텝과 액티비스트 그리고 자원활동가 분들이 열심히 또 기록을 해주고 계신다고 해요. 그래서 저희가 이게 팟캐스트다 보니까 사진을 못 보여드린 게 되게 아쉬운데 호주 산불의 경우에도 저희 활동가 분들이나 스태프들이 현장에 가서 산불이 진행되고 있는 현장 그리고 그 새끼 캥거루 이제 시체의 사진이라든지 참혹한 현장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사진 자료들을 많은 분들이 남겨주셨고 이게 좀 더 심각한 문제구나라는 걸 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도구가 되었었죠. 또 칠레 호수 이름이 라구나 데 아쿨레오라는 호수가 있는데 같은 시기에 원래대로라면 푸른 물이 가득 차 있고 생물 다양성으로 가득 찬 그런 건강한 호수여야 하는데 기후 변화로 인한 가뭄. 그래서 이 시기에 가뭄이 들어서 호수가 바짝 말라 있었던 현장에서 사람들이 이런 현장을 활동가 분들이 직접 사진을 촬영했다고 해요. 그래서 비포 앤 애프터 사진을 보여주는 걸 활동가가 원래는 이렇게 물로 가득 찬 호수였어. 이렇게 사진을 들고 그 뒤에는 바짝 마른 강이 나와 있는 사진을 촬영을 해서 저 이거 봤어요. 네. 캠페인 많이 쓰죠. 캠페인 자료. 네네. 그렇게 가뭄을 전 세계에 알리는 그래서 현장에서 기록을 하고 또 폭로 그리고 직접 행동으로서 이 현장을 보여주는 다양한 활동들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저희가 진짜 부자 아빠 살아남는 아빠 코너를 할 때는 이런 댓글들이 진짜 많았어요. 도대체 진짜 어떻게 내가 참여를 할 수 있는지 너무 궁금하다. 근데 실제로 그린피스랑 시민분들이 진짜 함께 할 수 있는 활동이 정말 다양한 또 정말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좀 다양하잖아요. 작은 노력을 들일 수 있는 거 그리고 큰 노력을 들일 수 있는 거. 근데 저는 이렇게까지 진짜 많은 활동을 해주고 계셨는지도 몰랐고 좀 진짜 우리 사무소에서도 좀 더 이런 다양한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네요. 앞으로 더 많이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도 아까 지석쌤이 노른자 팀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할 때 내가 맞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게 그랬어요? 사실은 못 들었는데.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나중에. 근데 그게 왜냐면 사실 기후위기 대응 활동에 있어서 진짜 시민분들의 힘을 빼놓고 갈 수가 절대 없거든요. 그런 면에서 더 CUC 팀이 정말 노른자 같은 역할을 해주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근데 이런 자원활동 신청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이고, 네. 아주 잘 물어보셨습니다. 네. 또 매끄러운 진행. 네, 이 에피를 통해서 부디 그린피스 자원활동가 100명 정도는 신청을 하시기를 바라면서 100명이요? 지금 데이터랑 나가고 나서 데이터 좀 확인을 해봐야겠어요. 네. 추이가 어떻게 바뀌는지. 네. 네, 저희 그린피스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참여하기란이 있습니다. 거기에
좀 아래 부분을 내려가시면 자원활동가 참여하기가 있거든요. 저희 팀이 좀 이제 성장을 하게 되면 그 자원활동가 섹션이 좀 위로 올라오겠죠? 맞아요. 제가 지금은 약간 아래쪽에 있어요. 엄청 노력 중에 있어요. 로비 중. 아무튼 들어가셔서 참여하시고 참여에 그렇게 크게 시간이 들리진 않습니다. 한 1분 정도? 1분 컷. 1분 정도. 그러니까 지금 뭐 하는지 약간 확실치 않아도 일단 들어와 있으면서 네네네. 역제한 주셔도 될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네, 이런 거 좀 했으면 좋겠다. 물론 이제 그걸 다 할 수는 없는데 함께 만들어 가실 분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생에 좀 낙이 될 수도 있는 거고, 네, 활력소가 될 수도 맞아요. 있고. 네. 그리고 자원활동가 분들이 주시는 피드백 중에 다 되게 많은 게, 물론 저희 캠페인에 기여하셔서 성취감을 느끼시는 부분도 있지만, 환경 문제에 대해서 나와 비슷하게 염려하고 걱정하는 분들이 같이 오셔서 이 공동체 안에서 내가 느끼는 소속감이나 되게 위로받는 부분도 많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연대하시고 싶은 공동체를 찾는다 하시면 그린피스 자원활동가로 등록을 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네, 저희 오늘 너무 알찬 내용들 가지고 와주셨는데 저희 이제 방송 광고 듣고 한번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자 아빠 살아남는 아빠는 애플 팟캐스트, 구글 팟캐스트, 팟빵, 파티, 앵커, 오디오 클립 등을 통해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방송에 대한 의견이나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gkr@greenpeace.org로 메일을 보내주시면 저희가 정기적으로 확인하겠습니다. 부자 아빠 살아남는 아빠. 자, 오늘 개편 후에 이제 첫 녹음이었는데 어떠셨나요? 특히 저는 지유 제인쌤 먼저 얘기를 들어보고 싶어요. 우리 한마디로 할까요? 짧게? 얼마나 센스 있게 표현하시는지. 잠깐만. 늘어난 조회수로 증명하겠다. 오. 들으셨죠, 여러분? 지유쌤은 어떠셨어요? 진짜 한마디예요? 여러분 댓글 좀 많이 남겨주세요. 청취자 모두를 자원활동가로 등록시키는 그날까지 열심히 하겠습니다. 야망. 네, 저는 이제 정부에서 빨리 하고 기업이 빨리 하라고 이렇게 말하고 이제 각자의 액션은 조금 좀 의미를 만들기 어렵다고 말하던 사람이다가 네. 이렇게 같이 녹음을 하게 돼서 아무튼 새로운 또 반전의 계기로 같이 만들어 보면 좋겠습니다. 라이벌이야. 감사합니다. 아니 라이벌은 아니고 저희가 사실 다음 달부터는 이제 제목도 확정하고 이제 여러 청취자분들께서 좀 의견을 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그 제목에 맞춰서 이제 내용도 더 알차고 충실하게 준비를 해오려고 해요. 충실하게. 네. 부담을 드리는 겁니다. 농담이고요. 저희 진짜 댓글로 제목이나 앞으로 조금 더 다뤄줬으면 하는 내용 같은 거 부담 없이 편안하게 말해주시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좀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이렇게 첫 방송 함께 해주신 세 분 모두 감사드리고요. 저희 다음에 더 좋은 방송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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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만나요.